최근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금융시장 시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래를 하잖아요. 물론 거래하는 실체가 존재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내가 그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있고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제 배당도 주고 순이익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실체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이게 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버는가에 대해서는 과거치는 분명하지만 과거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것이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우리가 미래는 1초 후도 우리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게 하나의 가격이 만들어지나? 사람들의 생각이 그 가격이 하나의 가격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게 여기 투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걸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컨센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의 대체적인 합의 이런 것이죠. 이 기업은 앞으로 이익이 이렇게 증가할 것이야 라는 그런 대체적인 합의가 시장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거를 봐야 돼요. 내가 이제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외환이든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시장의 컨센서스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 해봤자 이 금융시장에서 정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토론은 충분히 많이 하시고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말고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무엇일까? 그것도 글로벌 투자자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 씁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이걸 이제 미스터 마켓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지금 어떤 걸 생각하고 있고 어떤 걸 기대하고 있을까? 어떤 거는 미스터 마켓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아예 뭐 그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뭐 이런 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 나오는 저거는 정치적인 이야기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인데 뉴스에서 다룰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영토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이 없다라고 해야 하지만 그동안의 미중 갈등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은 계속 해왔거든요. 최근에도 그랬고 뭐 틱톡 문제나 이런 걸 보더라도 중국이 영토 문제에서처럼 타협 없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히지 못하도록 이제 시간을 끄는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규제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을 갖고 중국 기업들한테 화웨이 반도체 공급 못한다 이런 걸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 미국하고 중국이 미국하고 꽝 하는 게 아니고 확보할 수 있는 반도체를 최대한 확보하고 뭐 한 1년 정도의 반도체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생산량을 좀 줄여서 반도체 재고가 빨리 소진 안 되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려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내년에 올해 연말에 선거도 있고 내년에 한 1년쯤 후에 미국 정부의 생각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외교적인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돌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외환시장에서 지금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매년 미국은 4월, 10월에 환율 조작 보고서라는 걸 재무부가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의회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이 어떤 특정한 나라가 미국에 물건 많이 팔아서 미국의 시장을 잠식하려고 미국 국내 기업들을 죽이고 얘들이 물건을 싸게 팔아가지고 미국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환율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환율 조작 보고서라고 해서 재무부한테 1년에 2번 보고하라고 해요. 근데 늘 이제 그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중국이죠. 중국이 환율 조작한다 또는 환율 조작이 의심된다 뭐 이런 식으로 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으로서는 10월을 앞두고
미국하고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만 꽝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이제 미국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으로서는 위안화를 환율을 좀 떨어뜨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위안화 환율이 꽤 많이 떨어졌죠. 지난 한 달 동안 한 2% 정도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옛날부터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만 201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 달러보다는 중국 위안화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미국 달러라는 거는 뭐 위안화나 일본 엔이나 뭐 유로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를 같이 따라가던 한국 원화가 2010년대 들어오면서 차츰차츰 중국의 위안화를 따라가기 시작하더니 2018년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갈등이 시작된 이후로는 유로화나 엔화보다는 위안화 영향력이 한국 원화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화 환율이 116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국 위안화 환율이 훅 떨어지면서 비슷한 속도로, 물론 지난 한 일주일 동안은 한국 원화가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한 달 정도 보게 되면 둘 다 한 2%씩 환율이 떨어집니다. 한국 원화의 중국 위안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뭐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기계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미국보다 더 높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미국 쪽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우리하고 중국은 다르게 작용합니다만 우리가 워낙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고 중국이 나빠지면 한국도 좀 나빠지고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2010년 이후로부터는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중국 경제 사이클에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게 한국 원화가 중국 위안화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한국 원화가 중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미국 달러화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금융시장에서는 나의 주장이나 내 주위의 사람의 주장보다는 그 많은 돈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 경제나 금융시장에서는 정치 논리 또는 나의 주장보다는 이 시장의 암묵적인 합의, 이게 어디에 있느냐, 뭐 이거 투표하냐, 한 번씩 뭐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냐, 설문조사하냐. 설문조사에서 잘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잘 안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그런 암묵적인 어떤 합의가 있는데 그거를 컨센서스라고 한다. 또는 그걸 미스터 마켓,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는데 그걸 미스터 마켓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면 지금 미스터 마켓은 무슨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을 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이 미스터 마켓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지난 한 4월달, 5월달 이후로 생각이 확실하게 굳어진 게 뭐냐면 주가는 올라가는 힘이 세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정부가 뭐 다 엄청 돈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도 뭐 계속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돈을 풀 수밖에 없지 뭐. 돈을 푼다고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그러면 뭐 할 건데? 그러면 돈을 줄까? 뭐 경제가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무조건 돈을 풀 수밖에 없어. 이런 식의 생각. 하나, 둘. 또 하나는, 야, 근데 바이러스 이후로 경제가 완전히 박살난 줄 알았더니 5월달 들어오면서부터 경제 지표가 생각하던 것보다 너무 좋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분기에 경제 제재가 좀 해제가 되면서 그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3분기에 다시, 가을에 4분기에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돼, 지금 이미 이제 뭐 우리나라도 좀 확산되고 유럽도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을에 들어가면서 독감 시즌에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 그럼 다시 경제가 봉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기업들이 이게 여름철에 빨리 재고 확보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반도체도 그런 영역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난 봄에 우리가 부품이 없어가지고 신차 개발해 놓고도 신차가
주문은 밀려 있는데 이게 신차를 생산을 못한 몇 달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경제 제재가 좀 해제되고 난 다음에 재고를 빨리빨리 확보하라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분기 그리고 3분기 경제 활동이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엄청나게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2분기에는 마이너스 32% 나왔죠. 3분기에는 한 플러스 10%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뭐 3분기 많이 남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 보면 3분기 성장률 3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2분기 성장 깎아먹은 거 거의 만회하는 정도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힘, 정부 저렇게 경기 부양하지, 중앙은행 돈 마구 풀어대지, 그 다음에 그런데 경제 지표가 진짜 나쁠 줄 알았는데 너무 좋은데 이 세 가지 힘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그럼 볼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왔는데 지금은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변화를 좀 크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제 바뀌고 있는 중인 거죠. 우리는 이 세 가지 믿고 왔는데 세 가지가 다 그렇게 믿을 만한 거는 아니네 싶은 것이죠. 뭐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뉴딜 펀드 해서 이제 돈을 더 쓰겠다. 근데 그 돈을 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뭐 운용사들에서 뭐 펀드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정부가 얼마 전에 이야기한 뉴딜 펀드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고 그냥 주식형 펀드죠. 주식형 펀드, 소부장 펀드와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운용하는 운용사들 중에서 일부를 선정해서 나중에 이제 정부 자금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요거는 벤처 쪽에서 모태 펀드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쓰고 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운용하는 운용사들을 선정해서 정부 자금 들어가고 또 어디서 또 대규모 자금 같이 민간 자금하고 같이 해서 펀드를 구성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정부가 주도하는 뉴딜 펀드 이건 아직까지는 뭐 시작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부가 경기 부양책 쓰는 게 조금 딜레마에 빠졌어요. 미국 같은 게 특히 대표적이죠.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민주당은 돈은 고소득층에 세금을 많이 매겨서라도 저소득층한테 복지 혜택을 계속 제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사회가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쪼개진다. 이 상태의 사회를 다시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뭐 세금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현대통화이론 같은 걸로 해서 돈을 찍어내는 방법도 있고 근데 돈을 마구 찍어내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는 좀 손해겠죠. 왜냐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어쨌든 어떻게든 이 저소득층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된다. 이번에 바이러스 문제도 그렇고 바이러스 문제 이거 내년 어떻게 보면 올해 겨울 지나서나 백신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이제 계속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방치하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돈 주고 경제를 막아놓고 가자.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많은 돈을 쓰자고 해요. 지금도 한 2조 5천억 달러를 더 쓰자고 하는데 공화당은 생각이 다른 것이죠. 아니 언제까지 사람들을 계속 막아놓을 거냐. 사람들을 그렇게 막아놓는 거는 헌법의 정신에 위반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때문에 경제를 좀 돌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벌도록 하자. 그리고 돈이라는 걸 그렇게 마구 풀어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돈 많이 풀겠다는 사람 찍어서 돈 받으려고 하지 열심히 일을 안 할 거 아니냐. 당장은 돈 풀어서 어떻게 가보자라는 말이 맞겠지만 이게 결국은 경제를 망칠 것이다. 이런 주장은 보수 쪽에서 하는 주장입니다. 이 두 개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공화당은 한 5천억 달러만 쓰자. 그리고 내년에 가서 보자.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듯이 올해 가을에 10월에도 백신 나올 수 있다. 백신 나오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경제를 돌리자. 돈 많이 쓰지 말고 이 대립이 7월 달에 합의한다고 했다가 안 되고 지금 9월도 다 지나가고 있어요. 합의된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양당이 이렇게 대립이 심하면 이거는 국민한테 직접 물어봐야 돼요. 물론 우리 대의제죠. 국민들이 대의원들을 뽑아서 의회를 구성해서 너희들이 매번 우리한테 묻지 말고 너희들끼리 한번 결정해. 우리가 위임했잖아. 이게 대의민주주의인데 이 두 개의 당이 이렇게 갈등이 극심하고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직접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한테 직접 묻는 게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11월 초에 미국은 대통령 선거만 하는 게 아니고 하원은 전체를 다 투표하고요. 상원도 전체 의원의 3분의 1을 또 선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 전에 합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돈을 쓸 거다. 의회가 또 합의해 주겠지. 그 기대는 지금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갖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이거 지금 아닌 것 같아. 경제지표가 이렇게 좋은데, 요게 최근에 한 달, 9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더 이상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성이 좀 떨어진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거는 사람들이 봄에 봉쇄되어 있을 때 못 쓰던 걸 쓴 것이고, 그러니까 봉쇄되어 있을 때 자동차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내가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녔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구매하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 수요도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쪽이 IT하고 자동차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샀겠죠.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뭐 반도체 빨리 재고 확보해라. 이거 뭐, 가을, 겨울에 또 독감 시즌에 돌기 시작하면 재고가 없어서 물건 못 만든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재고 확보를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반도체는 현물 가격을 보게 되면, 이게 반도체 현물 가격 상승을 보게 되면, 재고 확보가 그렇게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올라간 것도 요것과 관련된 것 같은데, 어쨌든 재고 확보도 어느 정도는 끝나간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뭐 훅 꺾이는 건 아닙니다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또는 사람들의 기대치만큼 못 나와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티그룹의 경제 서프라이 지수, 사람들이 그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지표가 더 좋게 나왔느냐 안 좋게 나왔느냐, 이거를 모든 경제 지표를 다 모아놓은 게 시티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 지난 몇 달 동안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지표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거는 누가 하냐? 이거는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이코노미스트들한테, 또는 뭐 각 증권사의 그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한테 다 물어요. 설문조사해가지고 다 미리 집계해 놨습니다. 이거보다 계속 좋게 나오다가 지금은 이거보다 좀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가설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모든 걸 다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이 경제 지표들을 보고 저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가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 가설대로 아마 재고 확충이 끝나면서 생산 활동이 좀 둔화되는,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도 어느 정도 또다시 경제가 봉쇄될 거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또는 지난 봄에 못했던 거 이연된 소비, 흔히 펜트업 디맨드라고 하는데, 이 이연된 소비와 미리 확보해 놓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소비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뭐 괜찮아라고 하는 생각도 일단 좀 접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중앙은행도 생각들이 좀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예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돈을 안 풀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돈을 풀겠다고 했는데, 금융시장에 돈은 안 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봐야 돼요. 금융시장에 돈 안 풀고 실물 경제에다가 돈을 풀겠다. 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쪽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직접 돈을 쓰겠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금리 올라간다고 채권 더 사주고, 주가 떨어진다고 뭐 주식시장에 어떻게 유동성 공급해 줄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완전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주가가 상당히 크게 떨어지면 하긴 하겠지만, 뭐 지난 6월 달처럼 주가가 한 5%만 떨어져도, 그때 S&P 500이 한 5% 떨어지니까 연준이 회사채 직접 매입이라는 걸 해서 이제 유동성 공급에,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에 들어갔는데, 이런 행동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나 떨어져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는 발을 뺐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블룸버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해요. 영국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 은행만 여전히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금융시장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뭐 브렉시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영국 중앙은행을 제외하고 다른 중앙은행들은 다 말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인민은행만 하더라도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그 중국 인민은행이 제일 먼저 이걸 선도했다. 그래서 중국이 제일 먼저 앞서갔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바이러스의 영향으로부터 중국이 제일 먼저 벗어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제일 먼저 돈을 푸는 거를 스톱해버리면서 중국의 국채금리가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5월, 6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 지난 8월 달부터 미국도 그런 식의 행동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뭐 예전 한참 낮아지기 전의 수준 10년째 국채금리가 0.7%, 0.4, 0.5 갔다가 0.7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중앙은행들이 금융시장에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싶은 생각은 이제 없다.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괜히 금융시장에 돈 더 넣어줬다가는 버블 만든다는. 아니 보니까 한국은행이 뭐 지난주에 보니까 5조 원, 연말까지 5조 원의 국채를 단순 매입하겠다. 직접 한국은행 돈으로 매입하겠다 이런 거라는 그건 양적 완화 아니냐, 그거는 금융시장에 돈을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양적 완화라는 거하고 이 양적 완화를 좀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적 완화는 뭐냐면 버냉키 시절에 한 양적 완화는 이미 발행되어 있는 국채를 금융시장에 있는 국채죠. 금융시장에 있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이걸 사준 겁니다. 돈을 준 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거예요. 이게 양적 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이번에 하겠다고 하는 그 단순 직매입 국채를 사겠다는 건 뭐냐면 지금 뭐 추경이 또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연말까지 한 7조 원 정도의 국채가 추가적으로 발행이 된대요. 이게 발행이 되면 금융시장에서 이걸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증권사, 은행 이런 금융회사들이 이 7조 원의 채권을 사면서 유동성이 정부로 들어가면서 정부는 이 유동성 어디에 쓰겠습니까? 금융시장에 쓰는 게 아니고 실물 경제에 쓰겠죠. 자영업자들한테 줘야 되는 게 있고 재난지원금 주는 거.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을 뽑아서 7조 원을 실물 경제에다가 푼다라는 겁니다. 이 유동성 문제가 생기겠죠. 한국은행이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우리가 7조 중에서 5조는 우리가 사서 2조만 여기 들어가게 하겠다. 2조만. 그러면 금융시장에서는 2조 원의 돈만 당기는 건데 상황을 지켜보고 그래도 금융시장이 돈이 모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국채를 살 수도 있다. 양적 완화하고 다르죠. 양적 완화는 정부가 국채 발행하는 게 아니고 국채가 더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국채를 사면서 금융시장에 현금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국채 갖고 있으면 그걸로 딴 거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채를 사주면서 현금을 주면 그것까지 주식 살 수도 있겠죠. 다른 회사채를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을 올리는 게 양적 완화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뭐 부채의 화폐화라고 이야기하는 debt monetariz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정부가 국채를 찍고 이걸 중앙은행이 사주는 겁니다. 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왜 하느냐? 금융시장이 유동성을 더 공급하는 게 아니고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을 뺏어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금융시장 유동성을 더 공급하고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세 번째 시장에 예전에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있어왔던 컨센서스도 지금은 이제 좀 수그러드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야, 이 세 가지로 주가는 올라갈 거야. 정부가 돈 쓰잖아. 경제 좋잖아. 중앙은행이 금융시장 유동성 주잖아. 이 세 가지 컨센서스가 지금은 다들 좀 의심스러운 단계.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디로 가야 되지? 새로운 컨센서스는 뭐냐? 새로운 컨센서스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의 공백 기간.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또는 미국 같으면 좀 많이 올라가 미국은 좀 떨어지고 이런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